뭐 수업을 하기 전에 늘 사실 좀 하는 말이지만 일반 물리학이라는 거는 되게 도구 과목이에요. 고등학교 때에서 알겠지만 뭐 굉장히 스페시픽한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한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다른 모든 학문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기반이 되는 학문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사이언티픽 리터러시를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리터러시라는 거는 뭐 문해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리터러시가 뭐 그러니까 문자 해독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어 책을 혹은 읽기 위해서는 일단 문자를 해독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그거를 그 문자를 가지고 책을 읽고 혹은 자기 장문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이언티픽 리터러시라는 것은 뭐 그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굳이 따지면 이제 과학적 문해력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당연히 논리적이기도 하고 정량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어서 크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숫자로 된 데이터 혹은 뭐 그래프? 그래프 같은 것들을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사이언티픽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 다 학교 다닐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는 여러 가지 뭐 그래프 보는 법도 배우고 그렇죠. 그런 거를 배웠으니까 신문에서 뭐 경제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뭐 히스토그램이나 다이어그램이나 이렇게 숫자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가장 간단하게 보면 그렇고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소위 매스메티컬 혹은 사이언티픽 모델링에 익숙해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정량적으로 다룰 수 있게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잘 해야 정량적으로 다룰 수 있고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두리뭉술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뭐 이렇게 뭐, 뭐 세상이 뭐 물로 이루어져 있다. 세상이 뭐 공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하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죠.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할 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수학적인 모델링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물의 비중이 몇 퍼센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매스메티컬 모델링을 잘 이해하고 간단한 경우에는 매스메티컬 모델링 자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소양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사실은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프랙티스, 프랙티스가 많이 필요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물리학 같은 경우는 일반 물리학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훈련을 해야 되는 연습 훈련, 그렇죠? 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를 열심히 해야 뭐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아무 의미가 없고 정해진 세트를 해야 실제로 몸이 이렇게 근육이 붙고 이런 것처럼 훈련이 필요한 공부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리가 완전히 무슨 이런 도구 과목이냐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난리지의 측면도 있죠. 그렇죠? 특히 이 지식의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우리는 일렉트로마그네티즘에 대해서 2학기 때 공부를 할 텐데 물론 이제 뭐 여러분 어떤 뭐 전공에 따라서 더 많이 쓰이는 사람도 있고 적게 쓰이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생명공학부 생물 관련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면 뭐 전자기 뭐 알아서 뭐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 전자기학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인류 문명은 전기 문명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인류가 제일 정밀하게 다룰 수 있는 게 전자기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디바이스나 실험이나 뭐나 다 전부 다 전자기력에 기반한 어떤 도구나 뭔가 방법론을 가지고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비해서 이런 베이스가 훨씬 더 중요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뭐 그게 아니라 훨씬 뭐 화학이나 뭐 이렇게 공학이나 이쪽 부분은
아주 직접적으로 굉장히 중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 지식의 측면에서도 뭐 중요한데 사실 일반 물리 수준에서 어디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물론 이제 일반 물리를 해야 나중에 이제 진짜로 이 전공 전자기학을 배우든가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일반 물리 수준에서는 뭐 당장 어디에 이렇게 탁탁탁 써먹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운전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듯이 그런 식으로 뭔가가 바로 눈에 띄는 건 아니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덜 좋아할 수도 있더라고요. 사람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응용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학상 공론에처럼 심지어 보이는 뭔가 그런 논의를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일반 물리학은 살짝 그래서 이쪽이 더 약간 강조점이 두어 있는 편이에요. 이쪽이.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것도 전부 18세기, 19세기 이후로 인류가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기여를 해가지고 발전한 학문의 분야이기 때문에 지식의 측면, 그러니까 뭐 지식을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민을 해서 이런 지식의 체계를 만들어 놨는지 그런 거에 이렇게 주의를 좀 기울이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뭐 질문 있나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쿨롱의 법칙에 기본적으로 대해서는 할 텐데 쿨롱의 법칙, 전자기학의 전기학, 자기학의 역사적인 어떻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디벨롭이 되어 왔고 이 지경까지 이 지경이라고 좀 이상하네. 지금 이 상황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소개하는 식으로 강의를 할 거라서 좀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좀 그냥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전기 현상 먼저 옛날에 전기 현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번 이런 공부를 할 때는 본인이 그 시대 사람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 시대 사람인데 이런 현상을 발견을 했으면은 기분이 어땠을까? 이런 현상을 발견을 했으면은 그 다음으로는 뭐를 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상상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이 일반 물리학은 자격증 따거나 뭔가 매뉴얼식의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효능감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재미없어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반대로 그 시절 사람이 돼서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전기 현상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었죠. 전기 현상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옛날에 엠버, 스트로 라고 하는데 호박이라는 게 있죠. 엠버는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의 일종인데 옛날에 그 송진 같은 나무 진이 굳어가지고 생긴 보석이에요. 보석 같은 걸로 쓰죠. 잘 아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헝겊으로 막 문지르면 거기다가 이렇게 스트로라는 집대를 붙이면 이 집대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서 이 호박을 이렇게 헝겊으로 막 문지르는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뭔가가 달라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사실은 전기 현상이었는데 정전기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그 고대 시절에는 장난감 비슷하게 오히려 많이 썼고 실제적인 응용은 그렇게 없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전기 현상은 아무튼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럽 중세로 오면은 뭐 라이든병 이렇게 해가지고 축전기 같은 것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병에다가 이렇게 전기를 쭉 그 저장을 하는 장치까지 만들어져서 주로 이제 사람 손에 찌릿찌릿하게 만들고 그런 장난감 비슷하게 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기 현상을 전기를 일렉트리서티라고 부르는데 일렉트리서티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마 그 그리스어로 호박에 해당하는 무슨 말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어로.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유식한 척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문을 많이 썼듯이 유럽에 유식한 척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리스어나 라틴어 같은 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19세기 전에 물리 용어 같은 것들은 대부분이 그리스어 혹은 라틴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아요. 뭐 그리스어 라틴어를 배울 필요는 없지만 어원을 뭐 아는 것도 재밌죠. 그리고 또 더 좋은 점은 어원을 알면 또 이제 본인도 다른 데 가서 잘난 척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지는 않죠. 자기 현상이 있었죠. 자기 현상. 자기 현상은 자석이죠. 마그넷이죠. 마그넷. 뭐 어떤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게 새가 이쪽으로 이렇게 달라붙는 현상이죠. 이것도 이제 뭐 마그넷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 마그네시아라는 지명에서 나왔다고 해요. 마그네시아라는 게 고대 그리스의 지방 이름인데 거기서 나오는 자석이 많이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돌인데 돌을 캤더니 쇳덩어리가 거기 가서 막 달라붙는다. 이런 거 보면 신기했겠죠, 되게.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이 일렉트리시티하고 마그네티즘이라고 하는데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뭐 달라붙는 면에서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좀 어떤 사람이 뭔가 의심을 품었을 수는 있겠죠.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19세기, 18세기인가?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이 두 개가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이 독립적이지 않고 뭔가 서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여러분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전선이 있고 전류를 여기다가 흘리면 나침반을 위에다 올려놨더니 나침반이 팽드르르 돌더라. 전류를 흘리면. 전류를 안 흘리면은 안 도는데. 뭐 이런 현상을 발견했죠. 나침반은 하나의 큰 자석이라서 자기 현상에 관련된 거고 전류를 흘리는 거는 전기 현상에 관련된 건데 서로 뭔가 이렇게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발견 이후로 전기와 자기가 합쳐지면서 완전히 전자계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전기가 없는 현대 사회는 상상할 수가 없죠. 전부 다 전기 문명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일렉트리시티에 대해서 당분간은 이제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전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걸로는 유리 막대와 이제 플라스틱이 옛날에는 없었겠지만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유리 막대 두 개를 이렇게 있는데 막 손으로 이렇게 가죽 헝겊 천으로 이렇게 막 문지르고 가죽은 아니겠지. 천으로 막 문지르고 이것도 천으로 막 문지르면 두 개가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매달아서 잡고 있으면은 막 문지르면은 이 두 개가 이렇게 쑥 벌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헝겊으로 이 유리를 문지르는 과정에서 이 두 개에 뭐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냥 하나만 헝겊으로 문지르고 이건 헝겊으로 안 문지르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둘 다 헝겊으로 문지르면은 둘 다 이렇게 벌어진다. 이런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호박, 아무튼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를 헝겊으로 유리를 헝겊으로 이렇게 쫙 문지르고 그다음에 뭐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어떤 거를 헝겊으로 문질렀더니 그 뒤로는 얘가 두 개가 이렇게 들러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뭔가가 이제 이 헝겊으로 문지르기 전과 문지른 후에 이게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헝겊으로 문지르기 전에는 가만히 놔둬도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뭔가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차지드 됐다고 말을 한 거예요. 하전됐다, 뭐 대전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헝겊으로 문지르는 와중에 차지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뭔가 이 유리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헝겊으로 문지르면은 뭔가 이렇게 두 개 상황이 똑같으니까 뭔가가 차지가 유리 헝겊으로 유리를 문지르는 행위가 이 유리에 뭔가 어떤 일을 한다면 똑같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상태로 뭔가 바뀌었는데
둘이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 플라스틱 쪽을 뭔가 헝겊으로 문질러서 이렇게 했더니 두 개가 이렇게 붙으면은 이거랑 이거는 뭔가 이렇게 다른 상태가 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뭐 별거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대전됐는데 두 개가 다른 뭔가 방식으로 대전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차지드가 돼 있으면은 이거는 서로 밀어낸다.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 대전이 돼 있으면은 끌어당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전하에는 이런 걸 때 이제 뭔가 차지드 전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일렉트릭 차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일렉트릭 차지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로 실험 결과를 우리가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두 가지가 있으니까 뭐 1, 2로 불러도 되지만 1, 2라고 부르는 것보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부르는 게 뭔가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종류의 실험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서로 끌어당기는 걸 두 개를 딱 붙인 다음에 다시 떼놓으면은 다시 떼놓은 다음에는 이 유리와 플라스틱 사이에 힘이 하나도 없어진다.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쪽이 플러스로 뭔가 이렇게 있었고 이거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있었는데 붙이는 순간 두 개가 이렇게 균일하게 섞여버려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서 0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타입의 전하를 가정을 하면은 그때까지 관측이 잘 설명이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기 현상에 대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가 차곡차곡 모으는 거죠. 물론 이제 현대에는 우리는 알고 있죠. 여기에 이제 전하라는 게 전하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 전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뭔가 마치 어떤 유체 같은 게 이렇게 액체 같은 게 일로 흘러다닌다, 연속적인 어떤 액체 같은 게 흘러다닌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전부 다 이 전자라는 거, 전하를 띤 조그만 입자인 전자가 여기서 왔다 갔다 옮겨 다니면서 이런 일을 벌인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죠. 자, 뭐 질문 있나요? 근데 아무튼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19세기까지는 전자는 사실은 몰랐어요. 심지어 막스웰이 자기 방정식 네 가지 방정식을 쓸 때도 전자는 발견되기 전이고 전자는 거의 20세기 들어서면서 19세기에서 20세기 들어서면서 발견이 됐죠. 너무 작은 입자이기 때문에. 뭐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이거 일렉트릭 차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해줬으니까 이 일렉트릭 차지라는 것들이 물체에서 막 옮겨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뷰 포인트를 딱 만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거는 이런 게 잘 흘러다니고 어떤 거는 잘 안 흘러다니고 이럴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물질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잘 전기가 통하는 것들을 우리가 컨덕터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이건 그러니까 도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다음에 전기가 안 통하는 것들을 인슐레이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거는 부도체라고 한국어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컨덕터 안에는 사실은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차지를 이렇게 막 뿌려놓으면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힘의 균형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디스트리뷰터가 쫙쫙쫙 되죠. 마음대로 움직여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쓰긴 하는데 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뭐 이렇게 연속체, 액체 같은 것들이 뭔가 이렇게 스며든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옛날에는 뭔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겠죠. 옛날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제 컨덕터가 있고 인슐레이터도 있고
그래서 뭐 지구도 사실은 지구도 거대한 컨덕터죠. 거대한 고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류가 잘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라운딩을 한다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죠. 세탁기 같은 데다가 접지를 해가지고 한국말로는 접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누전 같은 게 되면은 땅으로 이렇게 전류가 다 흘러가 버리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컨덕터에서는 전하가 인듀스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컨덕터 인듀스드 차지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컨덕터 도체 안에는 사실은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라고 합시다. 전자가 발견되기 전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맨 처음에 밖에 그냥 전기를 전혀 안 띠고 있는 입자라고 할지라도 입자가 아니라 어떤 물체라고 할지라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히 밸런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 안에는 사실상 이런 자유 전하가 마음대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대전된 놈을 이렇게 갖다 대면 이쪽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전하는 밀어내고 다른 전하는 끄집어 당기니까 이쪽 플러스 전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고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전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모이겠죠. 그래서 이제 마치 극성을 띠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다 이게 두 개를 더하면 0이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뉴트럴하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차지가 여기서 인듀스가 됐다, 유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나요? 자, 뭐 같은 전하는 밀어내고 다른 전하는 서로 끌어당긴다.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렇지 뭐 어떤 얼마나 세기로 끌어당기고 어느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다루려면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785년에 풀롱이라는 사람이 여러 실험을 해요. 여러 실험을 해서 실험의 결과를 정리를 해서 법칙을 만들어내요. 그거를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쿨롱스 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Q1이라는 전하가 하나 있고 Q2라는 전하를 이렇게 스태틱하게 딱 갖다 놓으면 둘 사이에 이제 힘을 받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두 개가 같으면은 요 전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요 전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만약에 두 개의 전하가 같으면 이 전하는 바깥쪽으로 힘을 받고 이 전하도 바깥쪽으로 힘을 받고 이런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제 정밀한 실험을 고안을 해서 이 거리엔 뭐 어떻게 되며 힘의 세기는 어떻게 되며 이것도 바꿔보면서 실험을 하고 거리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실험을 하고 정밀한 실험을 해서 그 실험의 결과를 어, 공식 하나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어요. F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아까 말한 대로 이 두 개를 잇는 선에 전하가 이렇게 여기다 다시 한번 씁시다. Q1이고 Q2가 있으면 이 두 개를 잇는 선에서 두 개의 전하의 부호가 같으면 같은 종류의 전하면은 이쪽 방향으로 밀어내고 다르면 이쪽 방향으로 끄집어 당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해주면은 자 이거를 힘도 그리고 힘의 세기도 계산을 해봤더니 이 두 개의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힘이 세지더라 하는 걸 발견했고 그래서 Q1 곱하기 Q2에 비례하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힘이 약해지더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런 것도 이제 실험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 자, R 꼭발, R 해시라는 거는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딱 크기는 1인 단위 벡터고 그 방향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이 R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Q1, Q2 두 선을 잇는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R이면은 R은 이제 Q1의 입장에서 이쪽 방향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비례를 하니까 이제 비례 상수가 있겠죠. 어떤 비례 상수. 그 비례 상수를 이제 측정을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일렉트로 스태틱 정전기 이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예요. 이게 사실 이게 막 움직여 다니면 조금 더 달라져요. 상황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일단 가만히 있을 때 실험을 해서 일렉트로스태틱 포스 정전기력에 대한 쿨롱의 법칙이라고 이제 부르죠. 실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쿨롱은 이 K라는 걸 측정을 쭉 해봤어요. 측정을 해봤더니 어떤 값이 나왔냐면 8.9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의 제곱 이걸 측정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쿨롱 상수라고 불러요. 쿨롱이 맨 처음에 공식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발견을 한 거죠.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쿨롱의 이름의 법칙이 이름 이 상수에 쿨롱의 이름이 붙는 것도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죠. 아니, 여기 근데 모양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1학기 때 공부했듯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gn 곱하기 m1, m2 그다음에 r의 제곱 r 이렇게 되죠. 그렇죠? 질량 M1인 질량과 M2인 질량을 가진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거리의 사이에 두 개의 거리의 제곱의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방향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항상 끌어당긴다. 이 중력은 항상 끌어당기기만 해요.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두 개의 질량 모양이 사실은 똑같죠. 근데 이제 다만 전자기력은 다른 점이 Q1, Q2가 뭘 가질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면 곱하기면 플러스니까 밀어내는 힘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나 마이너스 플러스면 마이너스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가 생겨나서 이렇게 당기는 힘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여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밀어내는 힘이 되죠. 그래서 정확히 이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은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거를 다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놀랐겠죠. 이렇게 중력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인데 전기력도 뭔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네. 그러면서 이 두 개가 같은 게 우연일까? 아니면은 더 깊은 어떤 스트럭처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네,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더 어드밴스된 과목을 배우면은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는 어떤 반비례하는 힘이 가지는 여러 가지 좋은 수학적인 성질 때문에 거의 이것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는 실험 과목이기 때문에 다 이 실험으로 만든 거예요. 왜 뭐 R의 2.5승이 아니라 왜 R의 제곱이냐? 다 실험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쿨롱이라는 단위가 있는데 차지의 단위를 전하량의 단위를 또 쿨롱이라고 써요. 쿨롱은 이제 좀 복잡하게 정의가 되는데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 옮겨간 전하량을 1쿨롱이라고 정의해요. 왜 이렇게 정의를 했냐? 당연히 이 전류가 우리가 다루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류를 먼저 다뤘지 사람이 전하량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전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일렉트론이 옛날에는 이게 입자인지 아니면 어떤 흐르는 유체인지도 잘 몰랐거든요. 이게 다. 자, 그래서 이제 중력과 사실은 거의 같은 힘이죠. 같은 힘인데 여기는 끌어당기는 인력과 청력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비례 상수가 굉장히 달라요. 다시 한번 여기다 쓰면은 자 쿨롱 상수는
8.99 곱하기 10의 무슨 뉴턴 미터 제곱 쿨롱 제곱인데 참고로 뉴턴 상수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미터 제곱 그 다음에 킬로그램의 제곱 이렇게 돼요. 네, 얼핏 봐도 이거는 굉장히 크고 이거는 굉장히 작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되게 한번 어떤 힘을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 양성자 영어로는 프로톤이라고 하죠. 이거는 뭐 수소, 하이드로젠 아이온이기도 해요. 수소가 이렇게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게 이게 수소죠. 그래서 이거를 똑 빼버리면 전자를 빼버리면 수소 이온이 되고 양성자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양성자는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 엄청 작죠. 그리고 양성자의 전하량이 어떻게 되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근데 우리가 딱 보면 한번 해봅시다. 양성자 두 개가 있어요. 아주 작은 거죠. 그러니까 양성자 두 개가 이렇게 딱 있으면 양성자 두 개가 1m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중력을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gn 곱하기 1m의 제곱 그 다음에 양성자의 질량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충 한번 계산해 봅시다.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그 다음에 곱하기 1.67의 제곱 곱하기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54승 이렇게 되겠죠. 킬로그램 제곱 단위는 이제 빼버려요. 그 다음에 1m 제곱이니까 나누기 1 하면은 요 뉴턴의 힘을 받겠죠. 대략 보면 어떻게 돼요? 10이니까 대략 마이너스 10승 10의 마이너스 44승 뉴턴의 힘을 받겠네. 대충 계산한 거예요. 대충. 그럼 전자기력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 둘 사이에 둘 다 이제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밀어내겠죠. 중력은 끌어당기고. 그렇죠? 전자기력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8.9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1m의 제곱분의 두 개의 전하량이니까 1.6 곱하기 1.6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8승 쿨롱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다 없애주면 이 정도 뉴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몇 뉴턴이에요? 대략 8.9, 1.6 대략 이게 10이라고 치면 10의 10승 10의 마이너스 28승 뉴턴 정도 되겠네요. 아주 작은데 이거에 비하면 몇 배예요 이게? 10의 44 빼기 28은 얼마야? 6, 16. 10의 16승배 큰 거예요. 10의 16승배는 1 아래 공이 하나, 둘, 셋, 넷, 16배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소, 원자, 핵 두 개를 갖다 놓으면 중력은 그냥 무시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지구에는 이 우주에는 우리가 중력은 몸으로 엄청나게 느끼지만 전자기력은 안 느끼죠. 그 이유는 뭐냐? 전자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개가 밸런스가 돼서 뉴트럴해지면 전자기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질문? 아무 질문도 괜찮아요. 아무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전기가 다 뉴트럴하니까 전자기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사실은 거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모든 현상은 다 전자기력 때문에 일어나요. 당연히 왜냐하면 세상은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가장 간단한 수소는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훨씬 더 많은 복잡한 뭐 우라늄은 237개의 무겁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도 전자도 엄청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대부분의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가 딱 개수가 이게 프로톤과 원자 안에 있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맞아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떨어져서 일렉트리컬리 뉴트럴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은 거의 대부분이 이 원자의 체외각 전자를 하나 주고받고 뭐 이러면서 전부 다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이 엄청나게 복잡한 이 화학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일렉트로마그네티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중력의 지배는 거의 안 받겠죠. 이 화학 반응은. 왜냐하면 이렇게 작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화학은 뭐 이런 말하면 화학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죠. 물론 이제 좀 과장이지만 화학은 그냥 전자기학이다. 전자기학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못 풀기 때문에. 생물학은 뭐예요? 생명체는 사실상 화학 기계죠. 우리 현대 전부 다 전자기 현상이에요. 심지어 광합성 같은 것도 전부 다 전자기 현상이고 전자를 하나 주고받으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현상이고 뭐 핵발전, 핵분열 혹은 핵융합 등을 제외하는 것은 전부 다 사실은 거의 전자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쿨롱의 법칙을 다시 한번 써놓고 K 곱하기 Q1 곱하기 Q2 R 제곱 R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 가지 이제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성질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뭐냐면 다 이게 지금 벡터죠, 벡터.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학기 때 배워서 알겠지만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벡터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만족을 하죠. 중첩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떤 이제 우리가 이 어떤 Q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다른 전하들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Q1, Q2, Q3, Q4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전하들이 일렉트로스태틱 경우에 미치는 힘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이게 미치는 힘 요거, 요게 미치는 힘 요거, 요게 미치는 힘 요거, 요게 미치는 힘 요거 이 벡터를 각각을 다 구한 다음에 이거를 쫙 벡터적으로 벡터 합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냥 그래서 사실은 원칙상으로는 이 두 개 그냥 단위 점전화 두 개 사이에 어떤 식의 법칙이 성립하는지만 알면 사실은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다 더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벡터라서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만족을 해서 벡터는 다 더해주면 된다. 뭐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되죠. 1.n 1.n 그냥 1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쓸까요? 자, 차지 여기 Q1 Q1이 받는 힘은 자 이거 더하기 3 더하기 13 더하기 14 더하기 1n n 이렇게 쓰죠. 두 번째 전하가 첫 번째 전하에 미치는 힘, 세 번째 전하가 첫 번째 전하에 미치는 힘, 네 번째 전하가 첫 번째 전하의 힘을 그냥 벡터성으로 다 더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1 오버 R 스퀘어에 비례하는 힘의 특징인데 쉘 시오렘을 만족을 해요. 1학기 때 우리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어떤 껍데기가 이렇게 중력을 이렇게 쭉 가던 껍데기가 있으면 이쪽 방향에서는 이 껍데기 질량으로 인한 중력을 어떻게 느낄까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그냥 질량이 요 질량 중심에 모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느낀다고 했었죠. 껍데기니까 이렇게 스피어 이렇게 뭐라고 써야 돼 그래야 되겠네.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쉘이 있는데 껍질이 있는데 이 껍질 표면에 전화가 균일하게 이렇게 딱 도포가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균일하게 도포가 돼 있으면은 이 지점에서 그러면은 어떤
Q라는 걸 놨을 때 이 균일한 쉘에 의해서 이게 받는 힘을 알고 싶으면은 이거는 사실 요 가운데 이 전체, 이 껍질 전체가 갖고 있는 전하량 Q 프라임이 있는 거, 단위 점전화가 있는 것하고 똑같은 힘을 느낀다라는 게 쉘시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전자기력, 정전기력을 계산하는 거를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에 이제 또 할 점이 차지, 전하라는 거는 사실은 옛날에는 몰라서 플루이드냐, 유체냐, 흐르는 어떤 연속적인 구조를 가진 유체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파티클이라는 게 알려졌죠. 그래서 전자예요. 뭐 사실은 세상에 엄밀하게 말하면 진정한 유체는 없죠. 왜냐하면 심지어 물도 H2O 분자가로 이루어진 게 물이라서 물 분자가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파티클들이. 근데 이제 워낙 큰 사이즈에서 보니까 이게 연속체처럼 보여서 유체처럼 보이는 거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차지라는 것도 이렇게 컨덕터에다가 차지를 뿌려주면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쫙 전자니까 마이너스들 쫙 이렇게 어떻게 퍼지는 건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파티클이 전자가 너무 작으니까 유체처럼 보였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큰 에너지 스케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시적인 시스템에서는 유체처럼 놔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다, 일렉트론이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단위 전하를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무슨 풀롱을 의 전하량을 사실 엄밀하게 보면 마이너스 이런 전하량을 규칙에 따라서는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전하량을 갖는 입자인 전자라는 게 있다는 게 밝혀졌죠. 왜 그러니까 전자가 뭐 더 일찍 발견됐으면은 전자의 전하량을 기준으로 단위를 정했으면 됐는데 옛날에는 이제 너무 옛날이라 전자를 발견하기 힘들어서 일단 정해놓고 단위를 정해놓고 이제 그걸로 전자의 전하량을 재니까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전하는 전부 다 요거에 그러니까 정수계 전자가 하나 있냐 두 개 있냐 마찬가지로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프로톤은 딱 플러스 이만큼의 전하량을 가져요. 정확히 같아요. 이 프로톤의 전하량과 전자의 전하량은 정확히 같아요. 그래야 딱 이 하이드로젠 아톰 가운데 있고 전자가 하나 드는 게 전체가 딱 뉴트럴이 되겠죠. 안 그러면은 밖에서 볼 때 뉴트럴이 아니면은 우리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실험으로 하는 게 차지는 보존이 된다. 보존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 이유 없이 차지가 생기든지 없어지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유리를 아까 말한 대로 헝겊으로 이렇게 막 문지르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대전이 딱 된다라는 말은 헝겊으로 문지르는 와중에서 전자가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나중에 시스템을 보면은 헝겊에 있던 전자의 개수와 원래 안에 있던 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차지는 생겨나거나 그냥 막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차지는 보존이 된다. 차지가 보존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법칙이라서 지금까지 차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경우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레디오 액티브 디케이 뭐 이렇게 굉장한 고에너지에서 벌어지는 어떤 작용이 있냐면은 전자와 양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전자와 양전자가 두 개가 찌리릭 해가지고 빛 포톤 두 개로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프로세스를 보면은 하기 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0이고 뒤에는 빛 자체는 전하가 없죠. 뉴트럴이에요. 그래서 다 0이. 그래서 전하 보존 법칙은 굉장히 강한 법칙이다. 지금까지 깨진 적이 없다. 물론 이제 물리학은 항상 실험 과학이기 때문에 뭐 실험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하가 깨지는 이론을 만들어내야죠, 사람들이. 하지만 물론 이제 그 이론 자체의 원리상 전하가 보존이 돼야 되는 이론은 사실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긴 해요, 수학적으로. 근데 이제 물리학은 항상 실험 학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종 판단의 근거는 실험이라서 실험적으로는 아직 전하량 보존이 깨지는 차지 컨저베이션이 깨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뭐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풀롱의 법칙을 갖고 이제 어떻게 갖고 놀아보자. 이걸 가지고 갖고 놀아보자. 이런 거를 할 거예요. 자, 뭐 여기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뭐 나가고 싶은 사람은 나가도 좋고 뭐 질문 있는 사람은 남아서 질문해도 좋아요. 질문은 아무도 없어요? Q&A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질문이 있으면 뭐 질문을 뭐 수업 시간에 해도 되고 나중에 뭐 질문을 뭐 이메일로 해도 되고 하면은 설명을 해줄 테고 강의 녹화는 제공을 안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강의 녹화가 되면 수업이 수업을 안 듣는 학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대신에 강의 노트도 바로바로 제공을 해주면은 수업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적당한 텀을 주고 강의 노트 같은 거는 제공을 해줄 텐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교과서를 읽으면서 보조 자료로 쓰면 될 거예요. 또 아니 벡터는 이미지는 벡터가 아니죠. 자, 두 개의 파티클이 이렇게 있어요. Q1, Q2가 있으면은 이게 벡터예요.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 벡터를 R이라고 정의를 해줍니다. 오케이? 또 균일하게 안 되면은 이상하게 되겠죠. 당연히. 소위 이 그 약간의 그 극성 같은 것들이 생기죠. 다음 시간에 좀 배울 텐데. 또 21장 연습 문제를 뭐 다 풀고 싶어요? 뭐 근데 껍질 원리를 뭐 이게 사실은 쉘 시오렘은 적분을 통해서 바로 증명하면 되는 건데 지금 풀어봐도 될 것 같은데 껍질 원리를 일반 물리 수준에서는 복잡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다 배웠는데 질문 뭐 물리 뭐 수업 관련도 좋고 아니면 다른 것들도 다 뭐 질문 아무나 하세요.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퀴즈 예시는 PDF로 나가지 않나? 잘 모르겠네. 옛날에는 퀴즈 샘플도 PDF로 나갔었는데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되는 거는 아마 그 자료일 거예요. 그냥 좀 도움이 되는 뭐 벡터의 성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 글쎄 뭐 팔로시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네. 음. 음.
나머지 사람들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은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죠.